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다뤄볼 작품은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밀꽃이 뭔지 아세요? 메밀꽃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흰색입니다. 흰색.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약간 안개꽃 아시죠? 안개꽃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네.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 110페이지에 보면은 이 메밀꽃이 잔뜩 피어 있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배경이 강원도 봉평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4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죠. 자,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제목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자, 이효석 원작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각본입니다. 예, 바로 드라마 각본이겠죠. 드라마 각본. 그래서 이 한국 KBS 한국문학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문학을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그 장면들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효석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1907년에서 1942년에 살다 가신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었던 소설가고요. 단편 소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초기에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하다가 점차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서정적인 이어서 가면 서정적인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메밀꽃 필 무렵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등장인물은요, 허생원이 있고요. 허생원 52세로 그려지고 있네요. 장돌림으로, 장돌림이라는 얘기는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죠. 그러니까 우리 정읍자에서 배웠던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 장수 같이. 장돌뱅이로 젊은 날 우연히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이걸 옆에 있는 이 조선달 친구죠. 친구 동생인데 어쨌든 한두 살 차이는 어른이 되면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나이 차이 그렇게 친구예요, 친구. 5살까지는. 예.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이 둘도 없는 친구죠. 조선달하고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술만 마셨다면은 꼭 이 하룻밤 지냈던 이야기를 이 추억을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조선달은 또 그걸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추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 관점으로 좀 찌질하죠. 근데, 근데 또, 예, 우리 문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그게 또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하고 또 그 안에는 또 큰 반전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뭔지는 다 읽어본 애들은 다 알겠지만 또 우리 차차차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선달은 허생원의 친구로서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장을 돌아다니면서 역시 장돌뱅이입니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허생원이고요. 조선달입니다. 생원과 선달이죠. 네. 생원과 선달은 네, 생원과 선달은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걸까요? 선달보다는 생원이 약간 높은 개념이 아닐까요?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생원이 개념이 생원은 옛날에 옛날에 다른 작품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황진사 하면서 황진사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진사와 생원 얘기를 하면서 과거급제 지방에서 과거급제를 일단 1차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봐서 통과를 하면 생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이 1920, 40년 되니까 조선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본 때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 신분이 이제 약간 평등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생원, 진사, 뭐 선달 이렇게 서로 부르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허세웅과 조선달은 친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이라는 인물이요. 24세입니다. 52세와 24세의 차이는 52에서 24를 빼면요. 어떤 8, 4, 28입니다. 28세 정도의 차이니까요. 거의 자식벌인 거죠. 자식벌.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반전이 미리 뭐 얘기를 해야겠죠. 동의가 이 소설에서는 작가가 동의가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하룻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동의가 아닌가. 그래서 허생원과 동의가 부자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장돌뱅이를 하는 그런 청년인데요. 굉장히 허생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선과 조선달의 눈을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여의자가 이제 중추댁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중추댁과 이제 이렇게 막 농탕이를 치는 서로 이렇게 막 중추댁이 허생원과 이렇게 약간 썸을 타는데 동이랑 썸을 타니까 이게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나쁘게 봤었는데 사실은 동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좀 부침성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청년입니다. 자, 동이성과 홍윤정이라는 분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네, 이런 분이시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갈래는 소설이 아니고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극갈래죠. 극갈래. 극갈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네, 이호석 원작의 단편소설 메밀꽃 핀무렵을 각색한 시나리오다.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학이 구현된 방식을 비교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갈래 그중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장돌림인 허생원과 조선달은 봉평장에 도착한다. 허생원은 객주집에서, 객주집은 주막 같은 거죠. 어린 장돌림 동이가 중추댁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썸을 타는 걸 보고 혼을 낸다. 허생원에게 혼이 나거나 밖으로 나간 동이는 곧 돌아와 허생원의 이 나기가 중요한 또 소재입니다. 허생원과 거의 유사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생원을 그대로 가져온 허생원처럼 호라비에다가 허생원처럼 좀 비실비실한 데다가 나이도 든 데다가 장가도 못 간 데다가 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비슷한 허생원의 분신이라고 할까요? 분신? 네, 허생원의 분신과 같은 그런 낙입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예, 그러니까 모른 척 그냥 혼났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괴롭힘 당한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의 착한 마음씨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주택과 농탕 치는 걸 보고 혼을 내는데요. 허생원 객주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리가 중주택과 농탕 치는 걸 보고 혼을 냈죠. 이 부분은 중주택의 중추가 아니에요. 충주네요, 충주. 충주댁, 충주댁에게 관심이 있는 허생원이, 허생원의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낸 거죠. 알리고 그날 밤 허생원과 조선달은 짐을 싸서 대화장으로 떠났고요. 동희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씬 42. 자, 이게 씬입니다. 씬. 왜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슬레이트 탁 치는 그 씬입니다. 씬 넘버 42번. 배경. 메밀밭 사이길. 네, 공간적 배경이고요. 여기 시간적 배경이 바로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개 부분이요. 전개. 자, 전개의 중심 내용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전개. 다음 장터로, 대화장이죠. 장터로 가는 길에, 생원, 조선달, 동이까지 동행하죠. 동행하게 되고, 이 동행하는 길에 가는 길을 우리 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이렇게 가는 거랑요.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 동행하는 방식의 패턴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인물들의 관계도 약간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동행하게 되고, 허생원이, 허생원은 늘 하는 옛 추억 이야기. 성서방네 처녀와 그 옛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이 이야기는 동의가 조선달은 늘 들어왔지만 동의가 껴가지고 동의도 듣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심 내용이고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생원과 백근이. 자, 백근이가 누군가요? 백근이가 나귀입니다. 나귀. 조선달이 지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틸터. 틸터. 시나리오 용어는.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틸터. 자, 틸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이며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드론으로 이렇게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드론이 없었으니까 카메라를 지미집에다가 위로 쭉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더 넓은 끝없이 펼쳐진 일반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틸트업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볼게요.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의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세요. 틸탑. 자, 조선달.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는 놀란다. 자, 시나리오에도 이렇게 지문이 등장합니다. 자, 동이가 자기들을, 여기서 자기들은 조선달과 허생원이겠죠? 자기들을 뒤따라오는 줄 알고 놀란 거죠. 놀람. 저 동이놈 아니야? 허생원, 조선달의 시선을 따라본다. 그러네요. 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요, 전개부터 대단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의 앞줄거리 부분이 발단이고요. 교과서 부분은 전개 부분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씬 42였고요. 씬 43으로 가겠습니다. 자, 씬 42 끝은 동이가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허생원과 조선달이 어, 이제 자신들을 따라오는 동의를 발견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씬 43으로 갈게요. 씬 43은 밤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의 메밀밤, 오버랩이라는 시나리오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오버랩은요, 역시 시나리오 용어고요. 자,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동영상 편집해 보면은 왜 앞에 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 영상이 나갈 때 이렇게 겹쳐지면서 앞에 화면이 차차 사라지고 뒤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기법 있죠. 그런 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OL 이렇게 씁니다. 오버랩이죠. 자,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세원과 조선달입니다. 동이에게 따라 잡히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쫓아온다고 생각한 거겠죠. 때릴 수도 있고요. 네, 왜 따라오는지 모르는 거죠. 숨차하며 아주 따라오는가? 동이 녀석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요? 저 녀석도 되게 야장에 가려나? 따라오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건 거예요. 그냥 방향이 같은 거죠. 목적지죠. 그 둘의 목적지입니다. 대화장에 가려나?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댁에서 자고 내일이 동이틀 무렵에 말장난인가요? 동이틀 무렵에 발을 놔도 될 것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아니 그럼 아까 충주집에서 나한테 따기 맞은 그 일 때문에 날 쫓아오는 거야? 그렇게 내일 가도 되는데 나한테 앙심을 복수하려고 온 거야? 온 거야? 이런 거죠. 조선달 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게 말이야. 저 녀석이 저 녀석이 뒤따라오면서 돌뿌리를 들고서 해코지를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잖여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동이가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위따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아휴. 단식하고 있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을 더욱 빠르게 걷는다. 동이가 멈춰서 허리를 숙입니다. 조선달 뒤돌아서 동이를 가리키며 저놈이 예, 허리를 숙이니까 뭔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나 보죠. 허생과 조선은 놀란 표정으로 동이를 바라본다.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다. 네,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복수하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예, 허리를 숙이니까 뭔가 이렇게 예, 겁을 먹었는데 겁을 먹은 거죠. 근데 별거 아니었던 거죠. 신발을 벗어서 돌을 털었던 거죠. 자, 놀란 표정 부분은요. 돌을 던지려고 아마 생각했나 봐요. 동이가 돌을 던지려고 멈추었다고 생각하며 놀라가며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동이는 이 돌을 해코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자, 허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했나? 머쓱한 표정으로, 자, 머쓱하죠. 동의를 오해한 것이 민망한 겁니다. 민망한. 동의를 향해 큰 소리로 조선달이 이거 봐 동의 했습니다. 계속 신발을 든다. 큰 소리로 어딜 가냐 어느 장에 가냐고 아직 안 정했어요. 생원 쪽은요. 우리는 저 어생 얼굴만 보고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동의 가는 대로 가라고 우리 따라오지 마. 그죠?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달하고 허생원이 이렇게 같이 가고 낙이 끌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이는 동이 나름대로 낙이를 끌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아직은 안 친한 거죠. 먼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죠. 허생원을 보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헛기침을 한다. 허생과 조선은 다시 길을 걷는다. 예, 일단 오해를 풀었습니다. 오해를 풀. 저 동이 녀석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달 밝은 밤, 자, 달 밝은 밤 읽어볼게요. 회상을 할 건데요. 회상의 이유, 뭐 일단 뭔가 정당성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달이 밝아서 얘기하는 거야. 달이 밝아서 너무 달 밝은 밤에는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나 조선달이 앉아라 뽑아봐라. 네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 이야기는요. 성서방네 처녀와 성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하룻밤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자로 뽑아보지 그려? 아 물리지도 않았어. 지루하지도 않아. 허허 물렸어. 허허 그래도 이 밝은 밤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섭섭이네요. 서운해서 그래서 아침에 동특이가 참 섭섭하네. 허공을 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자, 이야기를 요청했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씬 44, 44. 봉평마을 입구 과거 이제 과거 씬입니다. 낮 태양빛이 비춘다. 허생원 내레이션 맞습니다. 내레이션 나레이션이 아니고 내레이션 이렇게 씁니다. 내레이션 과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죠. 내레이션을 통해서. 자, 내레이션.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라고 있습니다. 그날은 과거죠. 과거.
그래서 그날은 과거입니다. 성서방네 처녀와 성처녀와 인연을 맺은 인연을 맺은 날을 말합니다. 어지간히 더웠지. 어지간히 더워서 젊은 허생원이 백근이의 등에 그때도 백근이가 있었네요. 백근이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백근이 등에 짐을 싣고 걸어가고 있다. 길 양옆으로 하얀 메밀꽃이 빼곡하다.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인 거죠. 하얀 메밀꽃이 빼곡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자, 교과서 중략되어 있는데요. 중략 부분 줄거리를 빠르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년 전. 백근이가 나이가 20년 넘은 거네요. 봉평장에서 허생원은 형편이 어려워진 성서방네 처녀의 성서방네의 헌옷감을 손해를 보고 사줬습니다. 성서방네 헌옷감을 손해를 보고 사줬네요. 그래서 허생원이 뭔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더위를 식히러 간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 뭔가 울고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뭔가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허생원은 손재주를 부렸습니다. 지푸라기를 꼬아서 복조리를 만들어줬는데 복조리는 복에 오게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조리는 국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가지고 복조리를 만들어주며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했을 때 큰 공감을 얻고 좀 많이 어, 그 사람이 힘을 얻겠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룻밤에 인연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성서방네 온 가족은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야반도주, 밤에 도망가는 거죠. 허생은 성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닙니다. 왜?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뭔가 인연을 맺었으니까 찾아본 거죠. 그러던 중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와 닮은 그런 여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장에서 우연히 듣고 좌절하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찾을 수는 없고 임신을 했는데 제가 혹시 내 아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좌절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조선달은 허생원이 언젠간 반드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날 그에 될 것이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씬 44였는데요. 생략이 많이 됐어요. 씬 69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였고요. 이제 현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현재고 밤입니다. 잠깐요. 앞에서 우리 날개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날개 하고 갈게요. 여기 조선달과 허생원이 동의를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볼게요. 허생원은 충주댁과 함께 있는 동의와 다투었다. 조선달과 허생원은 동의가 그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씬 69. 고즈넉해진 얼굴로 걷고 있는 허세영과 조선달입니다. 자, 고즈넉해지다라는 말의 뜻은요. 자, 우리가 안 써서 잘 뜻을 모르죠. 말없이 다소곳하다 하거나 잠잠해진 이란 뜻입니다. 얼굴로 걷고 있는 허세영과 조선달. 자네 그 말이 그때는 나한테 참으로 많은 위안이 됐었다네. 자네 그 말, 이 말은 훗날 성처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였죠. 희망을 주었던 그 말이 위안이 됐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20년도 찾아도 없으니 여기 사이에 들어갈 말은 성처녀가
성처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성서방네 처녀는 아닐까? 자, 어디까지요? 마리아까지 가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배불렀다는, 임신했다는 딸이 성처녀였다면 허생원이 하룻밤을 보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허생원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는 동이와 비슷한 나이겠죠? 자, 이는 허생원이 동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싶어. 그때 그 사람이 성서방네 처녀는 아닐까? 누구? 배불렀다는 딸 말이야. 이 사람이죠. 피 묻고 사람 싱겁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생원 애가 자라나고 있다면 나이가 20서너 되었나?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이유는 동이를 쳐다보는 거죠. 동이를 쳐다봄. 저 정도 나이는 됐겠구만. 생각해보게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떨까고 말이야. 듬직하겠죠. 서대원도 뒤돌아본다. 아이도 뚜벅뚜벅 저만치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 동이가 보인다. 자, 씬 75로 가겠습니다. 자, 씬 75는요. 우리 아까 전개를 했고요. 전개 다음에 절정 하강으로 바로 갑니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가거든요. 위기가 따로 없네요. 절정 하강, 하강 부분이 되겠고요. 절정 하강 부분의 중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이 어머니는 이의 고향이 공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야기를 듣고 놀란 허생원이 허생원은 물에 빠집니다. 놀래서 물에 빠지고 동이가요 아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저 정도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그 동이가 허생원을 얻고요. 자, 허생원을 얻게 되었어요. 얻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한 줄로 갔었던 그 길이 그 길을 한 줄로 가고 있었지만 앞뒤로 동리가 이 무리에 같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같이 조선달이 오히려 옆에 있고 허생원과 동리는 한 몸이 되었겠죠. 같이. 그러면은 사이가 훨씬 가까워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허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넙니다. 절정과 하강의 중심 내용이고요. 잠깐 위에 우리 날개에 또 답을 빠뜨렸네요. 조선달이 허생원에게 해주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달은 당시 성서방네 처녀를 찾아 헤매던 허생원에게 성처녀라고 할게요. 그냥 성처녀를 꼭 만날 수 있을 거다.
것이라는 말을 해줬을 것이다. 자, 씬 75 가겠습니다.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세 사람입니다.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세 사람. 허생원, 계보 밑에서 자랐다니 생군은 어쩌다 돌아가셨냐? 자, 앞에 좀 생략됐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우를 건너는 상황이 있었고, 음, 아, 아니네요. 자, 뒤로 계속 가볼게요. 자, 아직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찐 75, 얼뚝거리며 걸어가는 세 사람이 나오고요. 자, 허생원이 물어봅니다. 계보 밑에서 자랐더니 생구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생구요? 예당초 없었구만요. 자, 생구가 예당초 없었는데, 이 아래 보면은,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본 적도 없어서, 생구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연결되고요. 자, 제천에서 생구가 없다니, 그런 법이 어딨어?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는데 정말이라니까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저를 낳고 어머니 친정에서 쫓겨났대요. 제천이 바로 성처녀가 도망간 곳이죠.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예상치 없는 게 아니겠슈? 안타까운 듯. 오, 그랬구만. 자, 그 다음 씬 77로 가겠습니다. 또 생략됐네요. 76이 없고요. 77로 갈게요. 개울의 밤입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자, 난감한 표정 읽어볼게요. 자, 건너야 되는데, 개울을 건너는데 널다리가 없어서, 널다리가, 널다리가 없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개울을 바라보고선 세 사람입니다.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만. 네, 그 장마 때문에 개울에 널다리가 떠내려갔나 보네요. 조선달 바지의 아랫부분을 접어올리며 할 수 없지 뭐. 조선달이 먼저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조선달이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며 어여 건너와 했습니다. 허생원이 동이를 따라 강을 건넙니다. 자, 허생원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합니다. 자, 이 모습이 나이가 많이 들은 거죠. 자, 허생원이 넘어지겠죠. 허생원이 넘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암시함. 모친은 원래 제천 분이신가?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지는 않으셨대요. 자, 허생원 울렁거린다.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는데 봉평이란 것만 들었슈. 봉평 놀라겠죠. 왜? 성처녀가 겹쳐지겠죠. 성처녀에 대한 기억과. 그럼 아버지 성은 뭔가? 자, 여기 봉평 읽어볼게요. 자, 성처녀의 고향입니다.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공평 그럼 아버지의 성은 뭔가?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아까 지푸라기로 뭔가 만들어서 줬죠. 목조리 만들어 줬죠. 자, 허생원은 과거에 성처녀에게 지푸라기를 와 톡조리를
만들어줬죠. 자, 이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허생원이 동의의 아버지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당황하겠죠. 초서방. 당황하는 이유는 동의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순간 허세원이 당황했기 때문에 발을 헛디뎠죠. 발을 헛디뎌 심리적으로 허세원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당 앞으로 꼬꾸라진다. 놀라는 동이. 허생원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동이가 허생원을 잡아 일으켜준다. 안 되겠구만요. 자, 엎혀유. 자, 동이가 허생원을 엎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서유. 동이 쉽게 허생원을 들쳐엎는다. 생각보다 해깝네요. 해깝다는 가볍다는 거죠. 허생원 동이의 등이 편하다. 편한 이유는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댑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일세. 변명을 하죠. 메밀꽃 향기에 취한 거다. 그냥 웃는다.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찾지 않는 눈치인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성처녀에 대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혼모로 아이를 키워내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으니까요. 미안한가? 은근한 기대감, 나를 찾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그래, 지금 모치는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성처녀와 재회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천에 있지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를 악 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요. 네네, 조심조심 몸을 건너는 동이야 그의 등에 업힌 허세원. 그러니까 등에 업혀서 지금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허세원이 동이에게 모친에 관한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이의 모친이 고향이 봉평이라고 했죠. 봉평이고 생부의 별명이 초서방이라고 하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이 모친이 성처녀가 아닐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씬 78입니다. 모닥불 근처. 이제 물에 젖었으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켜고 옷을 말려야겠죠. 타닥타국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 세 사람. 조선달 웃으며 오늘 참 이상하네. 자, 지금 여기 부분은요,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대단원의 주요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허생원은 동의가 자신의 혈육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동의와 함께 제천으로 가자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씬 78. 조선달 웃으면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랬디야? 허생원, 실은 아까 낙이 생각을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 낙이 생각.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실수에 대한 변명이죠. 낙이 생각을 했다. 낙이 생각을 갑자기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낙이 생각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면 낙이와 자신을 동일시, 분신처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낙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앞에서 안 나왔지만 낙이가 그 충주댁 그 집에서 아까 농성이 치는 그런 애 있을 때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나귀를 막 놀려요. 매여 있는 나귀. 왜냐면 그 나귀가 앞말을 보고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치 어, 충주땡에 반해서 그 썸을 타기 위해서 그 질투로 동희한테 막 화내는 그 장면은 막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기가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아, 그런 거랑. 근데 이제 또 심지어 그 안마 또그 요 나기가 우리 원작에 보면은 소설에서 그 또 멋진 피마, 그러니까 멋진 안말한테 또 새끼를 얻었던 사실이 또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기 생각을 하면서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곧 자기도 지금 아들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기가 자신을 동일시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에 꼬꾸라진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빠진 그 실수에 대한 변명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백근이를 쳐다보면 낙이 그래요.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자 여기 나오네요.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피마는 좋은 말이고요. 다 잘하는 그런 안말입니다. 나기처럼 여기 적어볼게요. 나기처럼 허생원도 허생원도 성처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암시함. 웃으며. 맞아. 생원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자, 생원이 곧 자기 자신이니까, 나기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그 나기가 새끼를 얻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한테서, 그 안마에게서 새끼를 얻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 백근이 새끼 맞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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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고통이죠. 대해서도 애틋한 애정을 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희가 듣더니 웃으며 그래유 합니다. 동평에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 왜요? 그 새끼를 보러 가는 거죠. 백근이 새끼 보러 가는 거죠. 아, 예.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할 테니 부지런히 가세나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어, 동의가 가는 곳이 제천이잖아요. 세원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먼.
자, 동희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거죠. 홍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동희의 어머니를,母亲을 만나보고 싶어서. 같이 동행하려나, 동희? 아, 그러지요.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동희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의 꼬피를 잡습니다. 자, 왼손으로 나귀의 꼬피를 잡는데요. 동희가 왼손잡이임을 이미 드러납니다. 동희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라고 합니다. 조선달이. 네, 어머니가 제 생구도 왼손잡이라 그러셨어요. 이 부분이요. 여러 가지 단서가 지금 허생원이 동희의 생구임을 가리키고 있죠. 허생원과 동희가 혈육관계, 혈육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그리고 몰란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걷습니다.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이제는 허생원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자, 혈육이 없어서 나귀 새끼한테, 자기 분신 같은 나귀 새끼한테 그렇게 아꼈는데, 이제는 필요 없죠. 혈육이 없어서 그 대신 나귀 새끼를 아꼈는데, 동의가 만약 친자식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팔렸냐? 허허 글쎄 원 사람도.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떼기나 좀 가져볼까? 땅떼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네요. 나도 이제부터 땅떼기 좀 사볼까? 자, 땅떼기를 산다는 거는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가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을 만나 정착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장돌뱅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땅을 싸? 허허,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방울 소리가 반발판에 한층, 나귀가 날 백근이가 달고 있는 방울 소리가 반발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립니다. 자, 음향 효과를 사용하죠. 음향 효과를 통해 들뜨고 설레는 허생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함. 자, 그다음에 요 앞에 날개요. 나귀 새끼를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허생원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을 물어봤습니다. 설렘이겠죠? 기쁨이겠죠? 볼게요. 허생원은 동의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설렘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학습 활동을 가보겠습니다. 1번. 이 작품에서 허세영과 동의의 관계를 암시한 내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써보자. 자, 첫 번째 교본에 나와 있는 건요. 사건, 동의 어머니가 동의의 친아버지를 초서방이라고 불렀다는 거. 중요한 단서죠. 자, 그 다음, 조선달이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조선달이 한 말 중에서 말 중 빼불렀다는
달이 성처녀일 수도 있다며 허생원이 첫날밤으로 가진 애가 허생원의 애가 자라고 있다면 만약이긴 하지만 자라고 있다면 동이 또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동이의 어머니가 봉평이 모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이의 생부가 왼손잡이라는 거. 사실 왼손잡이는 유전되는 거 아니라 그러죠, 과학적으로. 근데 문학이니까요. 과학이 아니니까요. 글자가 틀리죠. 왼손잡이라는 것. 뭐 이들은 많이 못 배워서 아니면 이 당시 시대상 이 시대는 과학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면 작가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자, 따라서 허세원과 동의는 후자 관계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후자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리적 가치를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의 일부분이다. 작품을 감상하고 같은 작품을 인쇄 매체와 이 소설이죠. 영상 매체로 감상했을 때 차이점을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는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세호는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거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정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호는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했습니다. 달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처녀와 그의 하룻밤이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우치 흘리고 있다. 대학까지는 70리 반길. 후계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한다.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답니다. 자, 지금 길이 산허리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 중턱으로 뻗은 길을 지나고 있음을 알리는 거죠. 적어볼게요. 일행이 인물들 일행이 산 중턱으로 뻗은 길을 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길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공감각적 표현이고요. 자, 좀 자세하게 적어보면요. 시각적 심상인 달이요.
발을 청각적 심사인 숨소리로 표현하고 있죠. 전이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석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제 시각이죠. 색깔이 나오니까요. 젖었다 이런 거는 촉각 이런 거 되겠죠. 젖어 있으니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자, 이것은 메밀꽃이죠. 메밀꽃이 하얗게 흐드러지게 잔뜩 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흐뭇한 달빛에 하얗게 핀 모습이 달빛에 의해서 하얗게 된 거죠. 달빛에 의해서. 하얀 달빛이 더해진 겁니다. 네.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자, 요 부분은요. 자, 시각적 심상. 붉은이죠. 와, 후각적 심상. 향기가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다라고 했으니까 붉은 대궁이 향기니까요. 붉은 대궁이 향기 같이라고 했어요. 뭐 대궁이가 향기가 붉은 향기가 난다. 이게 아니라 대궁이가 붉은 거고 얘 대궁이의 향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냥 이 두 심상이 나오고 있는 거지.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공감각적 신상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나귀의 걸음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원한 것도 촉각이죠. 자, 일단 길부터요. 시원하다까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단 참신한 은유, 뭐 아까 어, 길이 지금 산 허리에 걸려 있다라고 한 부분 있죠. 뭐, 산 중턱에 가고 있는 이런 부분. 일단 적어볼게요. 참신한 은유와 지규를 통해서 지규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허생원과 조순달, 동이가 걷고 있는 이 달밤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풍경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서 작품을 읽게 되는 거죠. 반면 영상 매체는 상상이 아니라 그 장면을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구현해내야 되는 거죠. 시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을 직접 보면서 좀 생동감을 얻을 수 있겠죠.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소설 메밀꽃 필무렵을 영상 매체로 바꾸면서 나타난 창의적 표현 방식으로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틸트업이라고 하는 촬영 방식이 있었죠. 그걸 활용해서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동이가 걷고 있는 메밀밭의 장면에서 다른 구도의 메밀밭으로 오버랩 있었죠. 오버랩, OL, 오버랩, 오버랩 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아까 나레이션도 나왔었죠. 내레이션 있었죠.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재 장면에서 과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상 다지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로 가볼게요. 자, 감상의 정리. 시나리오 메밀꽃 필무렵은 원작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특히 인물 간 관계에 대한 서사를 구체화함으로써 그러니까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서사를 구체화했죠. 인물의 행동의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인공 화생원의 순수한 인물됨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함으로써 인물에게 보다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림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메밀꽃이 핀 달밤의 풍경 묘사를 통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길 위에서 많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 혈육의 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배경인 메밀꽃이 핀 달밤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남녀 간 사랑의 추억을 아름답게 부각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지식창구.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소설과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요.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내레이션을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서술자는 아니죠.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를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에 비해 시나리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직접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관객에게 사건을 전달합니다. 또한 소설은 문자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므로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다양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기반이 된 영화는 시청각적 방법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독자는 시나리오 속 장면을 보다 감각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감각적이고 생동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작품으로 영마와 서울 1964년 겨울이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수행평가 보는 작품이다라고 이미 공지가 되었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메밀꽃필 무렵 어디 있나요? 자, 얘도 태그를 따로 안 달았는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중요합니다. 시나리오죠. 첫 번째 가로. 서정적, 낭만적, 네, 메밀꽃필 무렵의 성격입니다. 배경은 1920년대 어느 여름날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공평에서 대한항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제재는 장돌림의 삶이고요.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가 그리고 육친의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암시가 군데군데 등장했었죠. 그래서 암시와 그리고 딱 아들이다 뭐 이렇게 소설에서 밝히지는 않죠. 그래서 여운을 남기는 그런 결말을 취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메밀꽃 핀 그 메밀밭 그리고 달밤에 그 달이 비쳐서 그 메밀밭이 하얗게 그려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배경을 통해서 보다 낭만적인 분위기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의 추억을 그려내는 적합한 그런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은 시나리오의 구성이 우리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과 좀 다른데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따로 없고요. 발단, 전개, 절정으로 바로 가고요. 그리고 하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단원이라고 하죠. 결말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혈육, 가로는 혈육입니다. 교과서 수록 내용 부분은 전개에서 대단원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단은 앞부분에 전체 줄거리와 그 앞에 앞부분 이전 줄거리 부분이 거기에 있죠. 첫 번째 핵심 강의 1. 등장인물의 특징입니다. 허생원 주인공이죠. 그 다음 백근이 낙이고요. 동일시대는 존재입니다. 조선달 주인공의 친구고요. 동이 허생원의 아들임을 왼손잡이를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서방네 처녀 실제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 과거의 그 내레이션 속 그다음 그 과거의 씬 있죠.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가 등장하긴 하죠. 현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성서방네 딸이고요. 허생원의 옛사랑이고 동의 친모로 출집됩니다. 자, 2번 허생원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대화장으로 향하던 중에 조선달은 허생원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허생원은 달 밝은 밤에 회상 매개체로 삼아서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허생원의 과거를 통해 유랑하는 삶을 보여주고요. 현재를 통해 혈육에 대한 인간의 애정을 부각합니다.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는데요. 이게 달 밝은 밤을 통해서 매개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고요. 배경 둘째 젊은 날의 사랑과 유랑의 길이죠. 현재는 혈육에 대한 인간의 애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달 밝은 밤을 통해서 매개됩니다. 여기에 동의가 추가되었죠. 다음 3번 허생원과 낙이 백근이의 관계. 이 중요한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허생원과 백근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허생원과 백근이를 동일시하고 둘의 동반자적 관계라고도 하고요. 표현한 것이다. 자, 허생원 50대 사내인데요. 백근이도 그에 못지않게 늙은 낙입니다. 낙이 나이로는 50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허생원과 비슷합니다. 충주댁과 농탕이 친 동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암당나기가 아니고요. 암탕락입니다. 암이 옛날에 히읗, 끝이 히읗 종성체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탕락이라고 쓰는 게 맞는 표기입니다. 맞춤법에. 암탕락이를 보고 발광하는 모습, 흥분한 모습. 황서방네 처녀에게 얻은 동이는요, 강릉집 암말에게서 얻은 새끼하고 유사한 모습이 있죠. 허세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조선달의 대사가 있고요.
다음 봉평이라고 하는 곳, 고양이죠. 그 다음에 초서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오는 그 암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뭐 초서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설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개연성을 부여한 거죠. 시나리오에서. 허세영과 동의애가 부자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세영과 성서방네 차녀의 관계는요, 만남, 이별, 그리고 만남에 대한 기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끝!